아니, 이 밤중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자다 말고 그 태우기꾼이 나타났어. 어, 어, 별일 아니야. 꿈에서 태우기 얼굴을 본 게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갈 때가 된 걸까? 그 태우기가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도 따라갈 테니까. 50년 전 이른 아들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 새벽이었어. 보고 싶었던 내 새끼 얼굴을 수십 년 만에 봤으니 기뻐해야 했지만 영 찝찝하고 신경이 쓰이더군. 아, 홍이야. 농 사람이 농도 못해.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대우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거지? 그건 아닌데. 그런데 대우이가 무슨 말을 했어? 하긴 했는데 별말은 아니었어. 아휴, 근데 왜 그런 거야? 몇 시야? 어이, 아직 새벽 4시야. 아무리 아침잠 없는 당신이라도 이러면 안 돼. 얼른 다시 자. 아휴, 괜히 그 악몽에 평든 닭마냥 졸지 말고. 태우기가 진철이를 데리고 있네. 나는 원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해. 밤새 뭔가 바쁘게 꿈을 꾸는 것 같다가도 눈을 뜨는 순간 현실에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꿈이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꿈은 생각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졌어.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이미 50년 전 일이야. 희미한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새끼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어제 본 것처럼 애얼굴도 또렷했지. 그런데 꿈 내용이 영 심상치 않아. 진철이는 올해 9살 된 증손주야. 손주가 결혼 후 어렵게 가진 자식인데 그 애가 태어나고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겨서 집안의 복덩이였지. 그런데 꿈속에서 어린 아이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있는 것이었어. 진철이를 데리고 있다니? 무슨 말이야? 남편도 마음에 걸리는지 다시 자라고 재촉하던 몸을 일으켜 앉더라고. 아휴, 우리 살던 집, 50년 전 후반골 그 마을에 있던 집 말이야. 어떻게 있겠어? 새끼 잡아먹은 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 집 마당에서 태우기가 혼자 놀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박? 대성이랑 쓰던 그 박. 근데 꿈이라서 나도 태우기가 저 세상 간 줄 모르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우기가 글쎄 방에서 진철리 손을 잡고 나오는 거야. 아휴, 진철리가 왜 그 방에 있는 거야? 모르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어 빤히 쳐다보는데 태우기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더군. 엄마, 진철리 좀 데리고 갈게요. 뭐야? 그래서 안 된다고 붙잡으려다가 꿈에서 깨워버렸지. 붙잡지 않고서 꿈에서 내 마음대로 되다니. 꿈에 죽은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가면 좋지 않다는 소리는 예로부터 많이 들었어. 그러니 영 찝찝하고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 다시 잠자리에 들 수가 없더라고. 남편도 이미 잠이 다 깨버린 듯 방에서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 방 안에서 피우지 말라고 해도 속답해 못 견뎌 향이라도 피워보는 게 어때? 향이 어딨다고. 의향도 없어. 그럼 전화라도 해보던가. 이 새벽에. 괜히 애들 걱정이 나지. 저도 남편도 찝찝한 꿈자리를 지울 뚜렷한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옥상에 올라가 연신 담배를 피웠고 저는 저대로 괜히 주방을 뒤집어 엎었어. 오랫동안 꺼내지 않은 그릇들을 정리하고 괜히 방바닥만 박박 문질러댔지. 그렇게 날이 밝고 8시쯤 됐을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며느리한테 연락한 거야. 애미야, 그 집에 뭔 일 없지?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가 어제 꿈자리가 영 안 좋아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그냥 그 노인의 초바심에 전화 좀 해봤다. 됐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입을 열었는데 왜 이렇게 되돌아오는 말이 느리더라고. 며느리가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심장이 더 크게 요동쳤어. 몸에 열이나 이른 새벽부터 열어둔 창밖으로 들어온 스산한 바람이 집안을 좀도둑처럼 돌아다니거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실은 진철이가요. 뭐? 진철이가 왜?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어제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니라더니 애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나 봐요. 아휴,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희도 어젯밤 연락을 받아서 지금 병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범은 두 분께는 연락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많이 안 좋은 거야. 아휴, 아니다. 병원이 어디야. 나도 지금 가마. 저희 이미 출발했어요. 두 분이서 어떻게 서울까지 오시려고요. 일단 계세요. 저희가 가서 상황 보고. 아휴, 병원이 어딨냐고. 놀란 마음은 애꿎은 며느리에게 화를 풀어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이 증손주 손을 잡고 저를 지나치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죠. 제 탓인 것 같더군요. 그때 내가 아들 손에서 증손주 손을 빼앗아 왔더라면, 안 된다고 확실히 뛰어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까 싶어서요. 병원에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을 노트에 적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옥상을 쉬지 않고 오르내리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말로 진철이한테 일이 터졌대. 여보, 택시라도 불러봐. 진철이 병원이래. 사고를 당해서 지금 깨어나질 못하고 있대. 어쩜 좋아. 아유, 이게 뭐야. 어쩜 좋아. 아유,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진철이 좀 살려주소. 우리 진철이 안 돼요. 우리 진철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사람이 왜 이래. 일단 전화기가 목에 걸려있는 저를 보고도 전화를 찾을 만큼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딸이 연락해서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택시를 불러줬죠. 서울로 올라가는 택시에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택시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허무한 속을 연거푸 나오는 한숨으로 대신했죠. 금쪽 같은 내 첫째 아들을 잃은 건 50년 전 일이었어요.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 적에 벌어진 흔한 사고였죠. 시댁은 양반가로서 명맥을 이어가다 구한 말쯤 망해버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아버님을 비롯한 그 형제들이 노름에 빠져서 조상볼은 없는지 시대를 걸으신 분들이 하웅으로 해남으로 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전쟁 같은 여러 사유로 따로 뵐 일은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도 어머님께서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없는 살림으로 주변에 인심을 쓰셨다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이걸 다 아시게요. 이 싸움을 전부 쓴다고요. 해서 아플 거 없잖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많잖아요. 먹을 사람은 아버님, 어머님, 저희랑 도련님밖에 없는데요. 아가씨는 오시지도 않을 거고요. 원래 이런 날은 마을 잔치다. 없는 사람들도 배라도 채우면 그게 공덕이야. 어떻게 빈 곳간으로 공덕을 쌓느냐고 절로 나오려던 볼멘 소리를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모양새를 만들겠냐고. 남편은 월급날마다 시부모님 미부자리 밑에 돈 봉투를 따박따박 넣었죠. 그렇게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봉투도 아니고 고작 2, 3천 원 남짓이었어요. 얼굴 보는 게 힘들 정도로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은 마치 남의 집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그런 집이 한 채 걸러 두 채씩 있었죠. 도시 사정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깡시골인 저희 마을에서는 100이면 100 자식들 끼고 살며 안주인 노릇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았죠. 여보, 우리도 도시 타령하게 가서 뭐 하게. 일자리도 없고 집값은 오죽 비싸. 당신 여기서 보는 그 능력이면 거기 가서도 충분히 해. 어머님한테 드리는 돈만 아니어도 하겠네. 애들 아직 공부 안 끝났어. 내 할 일 안 끝났다는 말이야. 없는 집 살림에 동생들은 죄다 고등교육이네. 당신은 문턱도 못 밟아봤으면서 아휴 침, 당신은 왜 그래? 월급날마다 꽁시렁 이러다 월급 갖다 준 가장 기운 빠지게 말이야.
당신 기운 빠지는 돈을 가져오니까 그렇지. 아버님도 계시는데 왜 당신이 가장 노릇을 하느냐 말이야. 아버님도 보시는데 왜 당신이 도련님이랑 아가씨 공부까지 시키냐고. 거기다 아가씨는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하고 싶은 게 있다잖아. 올해비가 그 정도도 못해.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나 평생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하느냐고. 요즘은 분가한데 다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산다고. 아, 나 장남이야. 장남이 부모님 누가 얻을 한단 말이야. 당신 가만 보면 배가 불렀어. 내가 어머니한테 돈을 들여. 결국 식비 안 드는 건 생각 못 해. 식비가 얼마나 든다고. 어머님, 그 돈 다 모아다가 제삿날마다 동네 잔치하셔. 아무도 안 바라는 인심 베풀 바쁘다고. 그 돈이면 뭐 하다가 집을 사지. 아, 이거 정말 왜 이래. 아, 100번 양보해서 차라리 우리가 뭐라도 하면 집이라도 새로 짓지. 장마면 물세, 겨울이면 가스 걱정해. 춥기는 또 오죽 추워. 어머님은 돈 그렇게 가져가시고서 집 굳힐 생각은 전혀 없으시잖아. 물세면 물을 받으면 그만이고 가스 걱정을 왜 해? 여도 없었는데. 당신이 몰라 그렇지. 작년부터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머리 아프고 속이 더 부룩했어. 아,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돈 좀 줄이고 돈 모아서 집이라도 고치자. 당장 도시로 갈 생각이 없으면 집이라도 좀 사람답게 하고 살자고. 배가 불렀어. 배가. 당시 시댁은 시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었어요. 마당을 한가운데 두고 울타리 안에 니은자로 된 두 채의 집이 마주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도련님 방은 위채에, 저희 부부와 아가씨가 쓰던 방은 아래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채 상태는 위치에 비해 좀 안 좋았어요. 위치는 틈틈이 보수를 해서인지 괜찮았는데 저희가 쓰던 방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자잘한 문제가 거슬리게 했죠. 분가가 힘들면 집이라도 좀 고쳐서 살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배부른 소리라고 하곤 했습니다. 남자 말이 법이고 가장의 말이 선이었으니 불만은 많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제 인생에 평생에 걸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줄은 모르고 말이에요. 엄마, 태성이랑 메뚜기 잡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불 피우지 말고 잡았으면 가져와. 아버지한테 구워달라 그래. 네, 많이 잡아올게요. 조심하고 태성이는 형아 잘 따라다니고. 제가 시댁에서 미움받지 않았던 건 첫 들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장손을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분이거든요. 명맥이 끊긴 집안에 장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장손 못 나오면 소방 맞을 각오라도 하라는 식이었죠. 다행히 금방 들어선 아이가 아들이었고 거기다 주변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고 두 해걸로 딸을 낳았는데 그 어린 게 시키지도 않은 형 노릇, 오빠 노릇을 다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귀한 장손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기분 살피고 그 고사리 손으로 제 일이라도 거두어 주려고 마당에 말린 호박 걷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아유, 태옥이 엄마는 부모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어. 어쩜 그 태옥이 같은 게 나왔대.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동네에서도 인사 제일 잘하는 게 태옥이잖아요. 머리 큰 놈들은 컸다고 고개나 깔까딱하지. 태옥 인사하는 소리는 저 아래 말 어깨에서도 들린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좀 고약해서 삼신할머니가 태호를 불쌍하게 여겨 저런 자식 점지해 준 거지 뭐. 그야말로 자타공인 잘 나온 자식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첫째 아들만큼은 대학교까지 꼭 시켜서 판검사 만들 거라고 다짐했죠. 언젠가 마을 입구에 박용 아들 김태욱 서울대 법대 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걸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남편 친구가 상을 당한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동네 잔치라도 가서 뭐라도 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늦은 밤까지 있다가 새벽이 되어야 집에 들어왔죠. 그렇게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딸이 영 보채서 안 갈까 고민했지만 어머님께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오늘이 객이 제일 많을 때인데 안 가면 욕먹는다. 저 아니어도 거둘 사람 많던데.
그래도 한 동네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선자는 내가 알아서 보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괜히 아범 얼굴에 먹칠하지 말란 말이야.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기에 결국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손녀인 딸을 그리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둘째도 아들인데도 오직 장남, 장남이라며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첫째에게 부탁했죠. 태우가 엄마 용태 아저씨에 갔다가 또 새벽에 올 거거든. 그때까지 태우기가 동생들 잘 보고 있어. 네, 선자 계속 엄마 찾으면 제가 책 읽어줄게요. 그래, 엄마는 태우기만 믿고 갈아올게. 가서 태우기 좋아하는 거 챙겨올게. 바나나, 바나나. 그래, 엄마가 꼭 바나나 가져올게. 지난밤 멀리서 온 조문객이 바나나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토막내서 나눠줬거든요. 아마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첫째가 저한테 그걸 부탁한 거였어요.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빈손으로 돌아와 다음을 기약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섰죠. 환한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한참 물밀듯이 밀려오던 조문객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잠이 들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의 주정이 자장가처럼 새벽 공기를 타고 흐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을 넘어서 그 새벽을 깨우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형수, 형수. 도련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얼른 집으로요. 형은 어디 있어요? 형은 저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설마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애들이 연탄가스에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간 집에서는 야단이 나 있더라고요. 둘째와 셋째는 평상에 앉아 울고 있고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잃은 셋째 입안으로 국물을 흘려놓고 있었어요. 아가, 태우가 얼른 먹어라. 먹어야 살아. 먹어야 태우. 어머니, 우리 태욱이 왜 이래요? 정신없이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술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깨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보, 숨을 안 쉬어. 우리 대욱이가 숨을 안 쉬어. 남편이 어설프게 숨을 불어넣었지만 아무리 해도 아들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자고 누군가 소리쳤고 그 소리에 남편이 아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다수 남자들이 상갓집에서 술통을 비워댔으니까요. 자신 있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시동을 넣어놓고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죠. 입술이 파래지고 점점 몸이 차가워지는 아들을 보고 어찌나 애가 타고 마음이 졸이게 되던지 저는 그날이 지옥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만한 지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미 들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읍내 병원에 가서 잠든 의사를 간신히 깨웠지만 돌아오는 건 잔인하고 차디찬 목소리였어요.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들이마셨던 거예요. 그러게 내가 집중고치 했잖아. 가스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 살려내. 우리 태우이 살려내. 저한테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절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첫째는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은 거예요. 더 사무치게 가슴이 아픈 건 아들을 묻어놓고 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조망만한 것이지 동생들은 다 내보내고 혼자 방 안에서 그러고 있더라. 살 거면 살 것이지 왜 그렇게 착하게 빠져서. 그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문을 열어 동생들을 다 내보낸 뒤 자기는 못 나온 것이었어요. 애들도 다 머루 아래에서 널브러진 채 발견됐고 첫째는 문 앞에서 바람으로 다시 닫힌 문 너머에 홀로 있었죠. 제가 그날 가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방 보수에 신경을 썼더라면, 어머님께서 남편 월급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군요.
당신, 이게 뭐야? 이 짐들이 다 뭐냐고. 진천으로 갈 거야. 장인 오른 집으로 가겠다고. 이 집을 다 들고 무슨 의미야?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도저히 못 살아. 우리 태옥이 죽은 저 방, 이 집이 집마당도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진절머리나. 당신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봐. 애국 엄마, 당신 때문이야. 대욱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나 때문에. 불쌍한 것이 태어난 지 10해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비켜. 이 집에서는 당신 밑에서는 도저히 태성이와 선자 다 못 키워. 내가 알아서 키울 거야. 내가 길에서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키울 거야. 그때 저는 단호한 결심을 했었어요. 남편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리도 정도 다 느끼지 못했죠. 무턱대고 보자기에 짐을 싸들고 애들을 챙겨 나서려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나오시더군요. 가려거든 선자나 데리고 가라. 태우기도 죽은 마당에 태성이까지 데리고 나간다고? 거칠게 뛰어나와 둘째 손을 낚아채는 어머니를 보면서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아들 사고가 어머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었지만 결국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머님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전 다시 어머님 손에서 둘째 손을 낚아챘습니다. 제 아들 제가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야 이게, 미쳤나? 너 내가 며칠을 봐줬다. 그래도 자식이를 내밀라고 내가 너 두고만 본 거야. 근데 어디서 패바 없이 도끼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꼬아받고 있어? 아니 오세요. 잘 보세요. 자식이를 내미는 눈빛이 어떤지. 아이고 세상에, 아주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너만 잃었어. 이 나라의 아들 의미가 너뿐이야. 어디서 자식 잃은 유세를 떨고 있어. 나만 해도 아범 위아래로. 누가 물어봤어요. 뭐야, 어머님이 아범 위아래로 애를 잃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님도 동변상련이라 이거예요. 어머님이 괜찮아졌으니 저도 괜찮아야 해요. 자식 먼저 앞세운 애미가 이 정도 유세도 못 부려요. 인연이. 근데 어머니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 그때 어머님 머리채라도 잡을 수 있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언성을 높인 일은 결혼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훗날 말하길 태어나 처음이었다더군요. 하범아, 좀 하세요. 지금이 사람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또 미치겠어요. 저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다고요. 하범이 사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 아버지로서만 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작 내가 내 자식들 먼저 챙겼으면 태욱이 그렇게 허무하게 어린 나이로 별이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범이 사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 아버지로서만 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작 내가 내 자식들 먼저 챙겼으면 태욱이 그렇게 허무하게 어린 나이로 별이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너 지금 너도 나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된 게 지금 나 때문이라고? 아니요, 저 때문이라고요. 저요. 제가 진작 저 사람 말 듣고 분가했으면, 아니 적어도 아버지께서 건들지 말라는 집부터 때려 부수고 다시 고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 태욱이 결국 우리가 죽인 거라고요. 그때 남편은 딸을 품에 안고 한 손에는 제 손에서 빼앗은 짐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왔고요. 그 뒤로는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금방 바뀔 마음이면 쓰지 마. 내 원망 더 커지기 전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앞으로는 당신 남편으로서 대성이 전자 아버지로서 먼저 살 거야. 진작 그러지, 진작. 소일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한다고. 미안해. 내가 평생 속지며 살게. 평생 죄인으로 당신한테, 죽은 태욱이한테 속지 않으면서 살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만한 충격이 있으니 변하긴 하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부모라고 명절마다 시부모님 생일 제사를 꼬박꼬박 지켰지만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러 갈 때도 일부러 멍하니 돌아서 그 집 지붕도 보지 않았어요. 그걸로 한 번도 남편의 원망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건너 건너 들리는 말로는 도련님이 결혼해 둘째 며느리가 왔는데 제가 하려던 일을 죄다 맡기려다 보니 반년도 못 살고 집을 나가버렸다더라고요. 그 일로 도련님과도 틀어져서 마을에서 그 집만 명절이고 제삿날이고 잠잠하다고 말이 돌았대요. 그런데도 하나 안쓰럽지도 않고 죄송하지도 않더군요. 진짜 나와 내 새끼를 지켰어야 하는데 싶어 원망만 더 깊어졌죠. 당신 또 대우기 액자 갖고 자는 거야? 머리에 더. 그러다 잠결에 유리 깨지면 당신 다쳐. 깨지긴 뭘 깨져. 얼마나 소중히 안고 있는데. 내일 나 혼자 갔다 올까? 왜 당신만 가? 내 새끼가 얼마나 기다릴 텐데. 가면서 바나나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평소 같았으면 바나나 같은 비싼 과일에 왜 돈을 쓰냐고 타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분을 생각하면 그날만큼은 예외였어요. 아들이 먹고 싶다던 바나나를 한 손에 사들고 딱 제품만한 묘지를 찾았죠. 시댁선산이었는데 애기묘라고 처음엔 문중에서 반대가 있었다더라고요. 그걸 시아버지와 남편이 애써 자리 하나를 마련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쩐지 내 새끼 집이 제일 외퉁이에 몰려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돈 벌어서 옮길 거야. 더 좋은 땅으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옮겨줄 거야. 여기도 괜찮아. 묘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나랑 가까이 있어야지. 이렇게 멀리 있으면 대우기가 심심해서 어떡해. 걱정 마라. 내가 자주 찾아올 테니까. 남편과 함께 가는 날은 거의 길날이었어요. 하지만 애가 보고 싶으면 저 혼자서라도 언제든지 찾아갔죠. 집에 바나나가 있는 날이면 저나 남편이 첫째에게 다녀왔다는 의미는 저희 집안의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간혹 제 꿈에 나와줬어요. 길을 앞두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제 생일에 또 어느 날은 그저 사무치게 그리운 날에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찾아와 주었죠. 왜 그러고 했어? 일어나지 않고 태우기가 표정이 좋아. 뭐가 그렇게 좋다고 환하게 웃대? 그럼 다행이지 뭐. 진짜 좋은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런가 싶은 거지. 대우 엄마, 그 마음 편하게 생각해. 대우이가 보통 여자였어. 다 당신 위해서 그런 거야. 진짜 편해서 웃는 거고 당신 편한 게 대우이 마음 편한 거야. 효자지, 효자야.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얼굴 잊지 말라고 저 잊지 말라고 찾아오는 거 보면 태우가빠 나는 꿈에서 태우이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 얼굴 한 번 보면 세상의 별일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지옥 같은 삶의 위로라면 위로였어요. 가끔 제 엄마 보고 싶다고 제 엄마를 위해 찾아주는 그 효자 아들의 방문이 감사했죠. 그 후로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첫째 생각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일도 나갔죠. 시집살이를 할 때에야 온 집안일 반일이 제 몫이었지만 나가니 시간도 남았고요. 시장에서 얼음 장사도 해보고 자리 사서 생선도 팔아보고 시장 어귀에서 호떡이랑 오뎅도 팔아보고 형편이 좀 나아진 후에는 오토도 팔고 그랬어요. 그 돈으로 귀한 바나나 사다 첫째한테도 가고 둘째, 셋째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바쁘게 사는 게 좋았던 건 힘든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시간은 뭐든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먼저 보낸 자식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았거든요. 대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씨, 곧 태우기 길이잖아. 아휴, 벌써 그렇게 됐네. 먼저 들어가서 쉬지. 여긴 우리가 마무리할게. 아니에요. 남들이 흉봐요. 제가 할 일은 제가 마무리해야죠. 신경 쓰지 마세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하루, 그날이 다가오면 마치 지옥이 다가오는 듯 제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사 온 뒤 오랫동안 알고 지내게 된 지인이 그러더군요. 아마 첫째를 보내고 7년이 지났을 때였죠. 태우 엄마, 놓는 것도 용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말 그대로 잔인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태우기는 멈춘 사람이고 태우 엄마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꾸 멈춘 태우이를 붙들고 있으니 태욱 엄마도 늘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매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제자리지. 자식 앞세우고 힘들지 않은 부모도 있나요? 그래도 덜어져. 참말이야, 그건. 덜어진다는 게 진짜 덜어져서 덜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고통과 슬픔을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언니. 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애 5살에 결핵으로 보냈어. 정말요?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매년 애 보낸 날이면 나도 같이 죽을까. 뭐 내가 가야 맞지 않나. 그 어린 것이 저 세상에서 홀로 어떻게 했을까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딱 그만한 마음을 먹었던 날이었을 거야. 딱 하루만 살다 가야지 했거든. 그날이 우리 엄마 생일이라 친정에서 자고 애 곁으로 따라가야겠다 그러는데 그날 꿈에 나온 거 있지. 그래서요? 애가 버럭 화를 내더니 멀리 달아나더라고. 내가 쫓아갔더니 쫓아오지 말라고 어찌나 화를 내던지 5살이고 콩알 만한 것이 그러고 다신 꿈에 안 나타나더라고. 절대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말라는 듯이. 그러고 보면 부모는 애 때문에 살아. 애는 살아도 내 새끼고 죽어도 내 새끼고. 대우기도 태우 엄마가 매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똥 말똥 하는 거 싫을 거야. 효자였다면서. 싫겠죠? 저 슬픈 거, 우는 거, 어린 것이 눈치가 빠서 다 알 텐데. 그러니까 잘 살아. 잘 살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가서 안아줘.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도 다 따뜻이 있겠지. 애를 보내고 한두 해 있다 들었으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언니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슬퍼하지 않는 걸 누구보다 아들이 바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슬퍼도 안 슬픈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훈련하듯 살았어요. 길이 다가와도 웃고 용기 있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제 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안하거나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이제 마음이 놓이나 보구나. 내 새끼가 이제 안심이 되나 보구나 싶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요. 그 후로는 그냥 마음에 묻고 살아왔던 거예요. 보낸 건 50년 전이지만 꿈에 나타난 건 거의 40여 년 만이었던 것이죠. 그 잘 좀 생각해봐. 또 뭐 없었어? 뭐가? 꿈에서 말이야. 대우기가 그냥 그런 말만 한 거야? 몰라. 데리고 가겠다. 그러고 손잡고 멀어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참, 병원에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박동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졸도할 것처럼 아찔해지더군요. 나이가 있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붙여 몸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군요. 뭐 하러 오세요? 힘드시게. 그럼 와야지. 우리 진철이 혼수 상태라며. 오셔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진철이는 아직이야. 아직도 눈을 못 떴어. 세우기 말로는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다쳤길래 그래? 큰 사고도 아니었대요. 급전 가는 촬영에 부딪히긴 했는데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피검사 중이라 결과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착잡하게 어두워진 아들 얼굴을 보니 꿈이길 바랐던 그 일이 현실이라는 걸 체감하겠더라고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게 그냥 집에 계시라니까. 내 탓이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이게 또 왜 엄마 탓이에요. 이래서 엄마랑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꿈자리가 어땠는데요? 세욱이 엄마한테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했다면서요. 꿈에 형이 나왔어. 형이요? 태욱이 형이요? 태욱이가 딱 저 갈 때 그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진철이 손을 잡고 있더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진철이 데리고 간다고.
내가 그걸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꿈에서 깨버렸지. 뭐야. 아들도 제 말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신이라지만 무시하기 힘든 꿈 내용이었어요. 증손주 사고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꿈자리로 전화에 맞췄으니 아들도 그냥 무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세욱이한테는 내색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그 말 들으면 안 하지 않애. 내가 어떻게 그 소리를 하냐. 그래도 엄마 탓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앉아 계세요. 아침은 드시고 온 거예요? 생각 없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러다 두 분 쓰러지면 저희 진짜 힘들어져요. 아들의 성화에 별 수 없이 따라가 넘어가지 않는 콩나물국밥으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해결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가 병원에서 저희를 맞이했죠. 아닌 게 아니라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손주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50년 전 딱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카, 할머님 괜찮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유, 아유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저도 모르게 손주 며느리를 품에 안고 함께 눈물을 쏟았죠. 그 심정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목숨이야 선뜻 내놓고 살리고 싶은 게 자식이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천지신명님, 제가 대신 자겠습니다. 제발 불쌍하고 귀한 내 손주 대신 저를 데려가시라고요. 태우가 안 된다. 제발 안 된다.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어. 대우기한테 빌어 사정이라도 해보는 거야. 대우기가 뭐하러 데려가겠어. 진철이를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그래서 대우기가 서운했나. 나 살겠다고 애고 찾아가지도 않고 살아서 그랬나. 그런가 봐. 그래서 나한테 당신한테 서러워서 그랬나 봐. 아, 대우개가 그렇게 속 좁은 애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왜 데려간다고 해놓고 저렇게 사고가 났잖아. 아, 이유가 있겠지. 자기가 그렇게 갔는데 자기 조카 손주 그렇게 데려갈까? 아이고, 태우가, 제발 엄마 데려가라. 이 몬 남비 데려가고 진철이 좀 보내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더군요. 병동 바닥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이 와서 아들 며느리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제 욕심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그 사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싶은 마음에 속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 일단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가시게요. 진철이 옆에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부터 한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아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개념치 마세요. 그냥 어머니께서 진철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깊어서 그래서 진철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신 것뿐이에요. 돌아가신 아주머님께서 해고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일어나겠지. 우리 진철이 일어나겠지.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도 아직 원인을 찾기 힘들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애써 웃어 보이곤 저희 이부자리를 다 정돈해준 뒤 방을 나섰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종일 심신이 지쳐서 그런가 싶던 차에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또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아들과 중손주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평생 가보지도 못했던 아파트 놀이터에서요. 지금 떠올리라고 하면 떠올릴 수도 없는 생전 드러나 봤을까 싶은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태우가.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증손주와 노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뭐에 홀린 듯이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불현듯 차린 거예요. 친철아, 모이시어라. 증손주를 불렀지만 아들이고 증손주고 저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이상하게 놀이터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이러다 정말 영영 기회를 놓칠까 싶어 엉엉 울었습니다. 태우가 안 된다. 진철이는 안 돼. 엄마랑 가자. 엄마가 같이 갈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내 새끼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풀어. 그제야 아들이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더군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자 그제야 증손주도 저를 바라보고요. 엄마, 진철이가 위험해. 진철이가 뜨거워서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같이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제 곧 보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태우가, 엄마,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누군가 흔드는 기척에 놀라서 눈을 번쩍 떴죠. 곁에는 남편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또 태우기 꿈이라도 꾼 거야? 태우야, 여보. 태우기가 진철이를 다시 보내준대. 어, 어, 당신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신경을 쓰니까 자꾸 태우기가 당신 꿈에 나타나는 거야. 일어날 것 같아. 진철이 괜찮을 것 같아. 태우기가 우리 진철이를 분명히 다시 보내준다고 했어.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날 증손주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처럼 증손주가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때가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서 나가봤더니 자고 있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부산스럽게 나갈 채비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가, 그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일단 주무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진철이야? 진철이 일어났대? 그게 아니라 불이 났대요. 불. 태욱이 사는 빌라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다나 봐요. 앞동 빌라 사는 이웃한테 연락이 왔대요. 위험하니까 계세요. 뭐라고? 참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손주부는 서울의 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 그 빌라 2층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다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가서 확인해 보니 그 위층이었던 손주집까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뭐 하나 건질 게 없을 정도로요. 거기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더군요. 그렇게 된 거야 안타깝지만 둘 다 진철이 병원에 있느라고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 있었다면 세 사람 모두 큰일 날 뻔했지 뭐해요. 이거 기뻐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지 병원 휴게실에 멀겁게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꿈속에 온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철이가 뜨거워서 내가 데리고 왔어 라고 했던 그 말이요. 만약 증손주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손주는 그 집에 있다가 꼼짝없이 화를 당했겠죠. 증손주만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저처럼 자식을 먼저 앞세운 지옥에서 살 뻔한 거예요. 설마. 그래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이야? 엄마, 아버지, 진철이 눈 떴대요. 그게 사실이야? 네, 태우도 알아보고 진철님도 알아보고 괜찮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쓰러져 의식이 없던 증손주가 갑자기 깨어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손주 가족을 지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증손주는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 많지만 80평생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증손주는 무사히 퇴원했어요. 집에 난 화재로 손주 부부가 잠시 아들 집에 머물렀고 저희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죠. 아무래도 태욱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태욱이가 세욱이를 다 살린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 내일이라도 당장 갔다 오자고. 마음이 쓰여 그날 마트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몇 봉지 샀습니다. 다음 날 버스터미널에 몇 시에 간다고 남편과 작은 실랑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죠.
할머니, 저예요. 세옥이 아버지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큰아버지 이야기. 그랬어. 꿈은 그냥 꿈이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 무사했으니 다행이고 진철이 정신 차렸으니 그만한 일도 없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말로는 큰아버지 산소가 있다던데 거기 한번 찾아가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전 큰아버지가 저희 지켜주신 것 같아서요. 인사하고 싶어요. 아유, 안 그래도 내일 한번 가볼 참이었긴 한데 그럼 저희도 같이 갈게요. 저희가 할머니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고맙게도 손주부가 먼저 아들 산소를 찾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마치 명절 성묘 가듯 아들이 묻힌 곳을 찾으러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도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묘가 있던 흔적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밤털만한 봉분을 깎아 저희 부부가 아니면 그곳에 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힘들게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의 풀은 다 베어져 깔끔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남편의 친구가 오며 나름 관리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대우가 엄마 왔어. 엄마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맨 땅을 손으로 연신 쓰다듬었습니다. 봉분이 사라지면 어떤가요? 내가 내 자식이 묻힌 것을 아는데 손주 부부가 예를 갖춰 인사하는데 갑자기 손주가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근데 내 왕할머니가 데리러 왔죠. 응? 무슨 말이냐 진철아? 그때 형아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왕할머니가 데리러 왔잖아요. 전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증손주가 제가 꿈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봤어. 진철이, 너도 본 거야? 네,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형아랑 헤어졌는데. 형아랑 재밌게 잘 놀았어? 네, 형아 짱 재밌었어요. 형아가 나중에 또 놀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어?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만 했는데. 그 말도 했어요. 무슨 말? 엄마 아빠 울지 말라고요. 형아, 엄마 아빠가 형아 때문에 우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형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됐어. 고맙다 진철아, 고마워. 저는 영문을 모르는 증손주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 해준 것도 없는데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꿈에서 뭔가 할 말이 더 남은 것 같더니 그 말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은 제 아들 같은 자식을 둔 부모에게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는 돌아가는 길에 증손주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꿈에서 함께 놀아준 형이 실은 형아가 아니라 큰 할아버지라고요. 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진철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왔다가 다칠 뻔한 거라고요. 제 나이가 되면 다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죽으면 다 땡이지. 이승이고 저승이고 뭐가 있냐고요. 누군가는 저승이 있고 이승에서 지은 업보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하죠. 저는 저승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가면 남은 가족들이야 그립겠지만 50년 사무치게 그리워한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